반갑습니다. 자, 역시 하얀색 배경이니까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의 4장 자료 요약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는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뭘 배우셨나요? 네,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자료를 요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요약하는 방법은 바로 자료의 대표값이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자, 대표값은 우리가 하나의 수치로 요약해서 이 데이터를 말을 하는 걸 얘기해요. 즉, 우리는 하나의 특정 수치를 통해서 자료의 속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이 교재의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에 X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관리도, XR 관리도는 제가 수업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수업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중간고사에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가르쳐 보니까 이 부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깨알 같은 꿀팁만 말씀을 드리고 좀 전문적인, 전공적인, 심화적인 내용들은 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 자료는 원래 자료를 얘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원시 데이터는 처음 수집된 자료를 얘기해요. 자, 원래 수집된 데이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지난 시간에 보셨던 표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근데 표나 그래프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보셨던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붙어있는 모양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포를 알 수가 있죠. 자, A라는 히스토그램은 분포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퍼져 있고요. B라는 히스토그램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얼만큼 지금 치우쳐져 있는지 얼만큼 다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수치, 즉 이것을 우리가 수리적인 척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라는 거는 그냥 어떤 복잡한 수식 없이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저축 정도라든지 얘기할 때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 쓰죠. 평균 제일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통계량이에요. 자, 평균이라는 게 전체에서 이것을 모수로 나눴을 때 값을 평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분모를 나눴을 때요. 자, 그 외에도 중심이라든지 산포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요약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수식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수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금부터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뭐죠? 이렇게 조사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 5명이 조사됐으면 5명의 값을 다 합산한 이후에 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평균은 아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균은 구간 척도라든지요, 비율 척도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은 평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평균은 문제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상값에 아주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로버스트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로버스트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국말로 강건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통계학에서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연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상한 값이 하나 있으면 평균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요 사람 한 명 때문에 전체 모양이 바뀌는 걸 우리는 민감하고 로버스트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평균은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이것을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항 범주형이라고 합니다. 다항 범주형은 여기서 범주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 구분을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이런 설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한식, 중국식, 일식, 양식으로 나눴을 때, 자, 여러분들 이때 평균 2.3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2.3은 뭔가요? 뭐 중국식에 가까운 일식인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건 평균을 낼 수가 없죠. 이건 단지 한식, 중국식, 일식, 양식을 그냥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평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질적 데이터에서는 평균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평균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 이 교재에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2001년도에 프로야구 선수 457명에 대해서는 평균 연봉은 이러했고요. 자, 2012년, 11년 후에는 자, 평균 연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최고 연봉 선수는 2001년도에 이승엽 선수 3억 원이었는데 2012년에 김태균 선수가 15억 원으로 5배 정도 늘었고요. 자, 신장도 늘고 평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평균만으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평균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평균 연봉만 한번 살펴보시죠. 이 항목에서 보시면 얼핏 보면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한 4천만 원 받고 지금은 한 1억 원 가까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 평균 연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사람들이 데이터의 자료의 속성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강건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 15원씩이나 받는 한화의 김태균 같은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면 평균 연봉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인 구직할 때도 회사 선택할 때 보면 그 회사의 평균 연봉이 나오는데, 그 평균 연봉이라는 게 항상 그 회사원들의, 사원들의 연봉이다. 여러분들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원의 평균 연봉에는 뭐 부장님도 있고 심지어 사장님도 있고 이런 분들, 이사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연봉이 굉장히 세거든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통계적인 사고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최빈값은 뭐냐면 모두 가장 많은 값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우리는 모두라고 합니다. 즉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가 되겠죠. 자, 최빈값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중심과는 동떨어진 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데이터가 1, 2, 3, 4, 5라고 구성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도수란 건 카운트죠. 자, 제일 많이 우리가 셀 수 있는 값은 뭔가요? 5가 되겠습니다. 5는 두 번째가 나왔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최빈값은 5인데 이 자료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5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명목적도에서 측정된 변수가 최빈값이 좀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도에서는 최빈값이 유용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요, 데이터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이에요. 자, 자료 순으로 크기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중앙값의 위치는 바로 면적으로 볼 때 50%, 그야말로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예를 들면 1, 2, 3, 4, 5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중앙값은 3이 되겠죠. 가운데 위치한 자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짝수개일 때, 자, 이런 경우는 자, 가운데 위치한 두 개의 자료의 평균을 냅니다. 이때는 3.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중앙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중앙값은 이상값에는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상값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면 1, 2, 3, 4, 9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평균을 내면 평균이 3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앙값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3이죠. 3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 9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0이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가장 중앙값은 3이죠. 예, 즉 이 이상값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자료의 중심축도는 평균은 자료의 실제값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고요. 중앙값은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자료만 사용할 수가 있고 자료 순위에 관한 정보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관계를 예,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4-1과 4-2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값을 최빈값 모두라고 했죠.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자,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은 이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얘네를 다 합산해서 나누면 이 값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 어때요? 그래프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조사된 데이터의 분포가 아주 예쁘다면 자,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은 모두 하나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분포의 특성은 이처럼 자료의 대표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가중평균은 가중치라는 거를 넣어준 거예요. 자, 가중치는 뭐냐? 상대적인 비중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하는데 예를 들면 1월, 2월, 3월보다 10월, 11월, 12월이 우리가 지출이 더 많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똑같이 10,000원씩 했더라도 10월, 11월, 12월은 좀 더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 조금 더 중요한 수치로 네, 곱하기 뭐 2를 더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중치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그 성적 낼 때요. 예를 들면 2학점짜리 수업이랑 3학점짜리 수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총 평균 평점 내실 때 학교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2학점짜리보다 3학점짜리가 아무래도 가중치가 더 높은 거예요. 곱하기 3이 되잖아요. 똑같이 4.5 만점으로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2학점짜리에서 A 플러스를 받은 거랑 3학점짜리에서 A 플러스를 받은 게 좀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을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절사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양극단을 잘라낸 후에 나머지들의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양극단을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잘라내서 요 가운데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값이라는 게 있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평균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위치한 사람이. 그러면 그래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제외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인제대학교 학생들의 키를 재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키가 2m 뭐 30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평균 키의 값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사람 140cm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면 2m 넘는 사람이랑 150cm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고 평균값을 잰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평균이 사람 잡을 수 있죠. 네. 야, 평균이 사람 잡습니다.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이 났습니다. 어떤 나라에. 그래서 그 전쟁 날 때 이제 다리를 건너가려고 해요. 근데 다리가 없어서 자, 장군이 병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자, 이 강의 평균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 마을 사람이 이 강의 평균 깊이는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평균이라는 게 들쑥날쑥하죠.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깊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거에 너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의 중심 위치를 측도할 때 명목적 도는 최빈값만 보게 되고요. 자,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서 척도, 순서가 있는 척도는 최빈값과 중앙값을 모두 보게 됩니다. 구간 비율 척도는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자료의 산포라는 건 오늘 살펴보실 대표값의 두 번째는 자료의 산포입니다. 산포는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퍼진 정도가 되겠네요. 즉 범위가 얼만큼 퍼져 있느냐를 우리는 산포라는 용어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차가 대표적인 산포의 예시예요. 우리 분산이라는 말과 표준편차를 많이 쓰죠. 즉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흩어져 있느냐를 수치로 요약할 때 우리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편차는 각 관측값과 평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요.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표준편차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표준편차의 성질은 첫 번째는 흩어짐의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평균만 가지고는 이 값이 얼만큼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낮은 값이고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값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흩어짐의 정도를 우리는 표준편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산과 표준편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표준편차의 단위는 측정값의 단위와 같고요. 자, 표준편차는 이상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평균 자체가 이상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를 표현해주는 표준편차도 역시 이상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변동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표준편차를 평균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정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식은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중간고사도 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알아두세요. 표준편차를 평균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게 변동계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평균 나이가 45세다 라고 했을 때 평균 나이가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30세부터 예를 들면 60세까지 조사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30이 되겠고요. 60은 최대값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범위라고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구하기가 매우 간단하고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이상점 때문에 정보 소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범위라는 값도 이상점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조사한 대상자는 대부분 50세가 많았는데 60세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면 범위가 60세까지다라고 표현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한 명 때문에 6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경험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포가 종모양의 형태를 나타낼 때 근사적으로 성립하는 걸 우리가 경험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의만 좀 알아두세요. 자, 보시다시피 종모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좌우가 대칭되는 거죠. 어떤 좌우요? 분포의 좌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면 자, 이렇게 분포가 있다면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이 제일 많은 거죠. 그것도 비율적으로 3등급, 4등급, 5등급이 비슷하게 많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종모양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경험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숫자 요약에서 우리가 백분위수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자, 백분위수 구하는 방법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사분위수라는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사분위수는 전체를 4분이니까 4와 등분한 거죠. 4등분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사분위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전체를 4등분하게 되면
자, 25%씩 각각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1, 4분위 수는 자, 제일 낮은 것부터 25%까지의 범위, 2, 4분위 수는 25%부터 나머지 50%까지의 범위, 3, 4분위 수는 50%부터 75%까지의 범위. 자,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4, 4분위 수는 결국은 75부터 나머지 100등분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4분위 수 전체를 4등분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다섯 숫자를 요약한다라는 건 중앙값, 4분위 수, 최소값, 최대값으로 표현하는 건데 4분위 수가 두 개가 들어가죠. 자, 1쿼타일, 3쿼타일, 1, 4분위 수, 3, 4분위 수가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숫자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정보를 최대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상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그래서 다섯 숫자 요약. 이 다섯 숫자 요약이 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까 5개 뭐였죠? 자, 중앙값 4분위 수, 쿼타일 1쿼타일, 3쿼타일,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하나, 둘, 셋, 넷, 5개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료의 중심 위치, 산포도, 대칭성, 이상치를 모두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상자 그림이다. 즉, 다섯 숫자로 요약한 거다. 라는 겁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XR 관리도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중간고사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예, 관리도도 내지 않겠습니다. 자, XR 관리도 역시 내지 않겠습니다. 자, 교재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교재 4장의 네 번째 부분은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고 수업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셨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방법, 뭐 최빈값, 모드라든지요, 평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산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셨던 다섯 숫자 요약이요. 자, 뭐라고요? 다섯 숫자 요약은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앙값 2쿼타일, 4분위 수 1쿼타일, 그 다음 3쿼타일, 최소값, 최대값입니다. 쿼타일이 뭔지는 앞에 보셨던 이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